자, 지금 오늘은 중국의 개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항하고 양무운동 좀 안 맞죠? 그렇지만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서구 열강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한 것이었고, 이 양무운동은 청나라 전제군주 체제 하에 청나라가 스스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은 상당히 뭐랄까 극히 서구 열강들과의 교류를 원치 않았던 상태에서 나름 서양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랄까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무운동이죠. 여기는 선생님 연구실이 아니라 선생님 여기 일하는 곳입니다. 본관 2층에 있고요. 최근에 선생님이 기획초장까지 맡아서 너무 바빠서요. 이제 녹화도 여기 와서 이렇게 사무 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럼 청나라는 과연 이 서구 열강들의 어떤 교류 요구에 대해서,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죠, 무역 요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나라 만주국에서 발원한 그런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만리장성 남쪽으로 산해관을 넘어서 북경을 점령하고 북경 자금성에서 자기들이 황제임을 만천하에 얘기한 거죠. 따라서 중국의 종주권은 만주족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서 수백 년 동안 그런 전제군주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멸망시킨 건 명나라는 한족의 왕조였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족들을 피지배층으로 복종시키고 자기들이 군림하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원래 전통적인 중국의 그런 중화 사상으로 보면 오랑캐 민족이잖아. 오랑캐 민족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배를 받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의 만주족의 통치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과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화가 아니라 정성공이죠. 정성공이 계속 중국의 남부 지역, 해안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그 당시에 활발하게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한족들의 피지배적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한족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복명운동이라고 그러죠. 명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복명운동을 철저하게 소탕하고 그들의 소굴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잡고, 이런 것들을 청나라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 정서공이 대만까지 가서 대만을 기지로 해서 이 대륙에 있는 청나라에 저항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나라 군대가 대만까지 진출을 해서 결국은 대만까지 중국 땅으로 청나라의 관할로 복속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청나라 황실의 입장이라고 봅시다. 어떤가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갔을까? 호감이 안 갔다는 거지. 그런데 이때 마침 청나라 말기에 돼서 거의 뭐 한 18세기쯤 되면 서양에서는 어마어마한 통상, 무역을 위한 그런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상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급상승됐고 이들의 그 쌓은 재화, 부를 가지고 정치 세력인 당시의 군주들을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보좌를 하거나 그 보좌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혔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많은 시장, 더 큰 시장을 향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물들, 뭐 총이나 뭐 화포 이런 무기도 있을 것이고 또 면직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큰 시장으로 나가서 교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청나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와서 무역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청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국가였어요. 인구도 4억 정도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없는 게 없었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안에 기후도 다양했고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뭐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특히 황실 입장에서. 그런데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갖고서 뭐 청나라 황제들을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청나라가. 니들이 뭔데? 응? 우리가 비록 한족들이 이제 통치했을 때는 우리가 북방에 있는 오랑캐였지만 사실 오랑캐들도 요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천하 밑에 천하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천하를 넘는 범위에서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와서 교역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뭐 황제라면 부족한 게 있고 뭐 이러면 하겠지. 다 있는데 왜 니들하고 만나서 뭘 교역을 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서양의 상인들은 그 당시에 절대 왕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황제 또한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 물건을 잔뜩 갖고서 황제를 아련하려고 했는데 황제는 보고서 야 이거 뭐야 바치는 거야 나한테? 곡물이야?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아니래. 팔제 파는 거래. 니네 사래. 그걸 내가 어디서? 야 필요 없어.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출신의 상인들이 보니까 와 이게 뭐 중국 청나라에는 도자기, 본 차이나 어마어마하게 막 있거든. 그게 뭐 그 당시 서양에 아주 잘 사는 귀족들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필수 아이템이었다는 거지. 그 아이템을 중국은 아주 쉽게 많이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자기. 또 그 당시에 뭐 아주 자본가들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그 돈 없는 노동자들은 그 자금을 가진 그런 자본가들 밑에서 거의 뭐 인간으로서 아주 너무 힘든 그런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영양 공급 내지는 이런 것들로 가장 좋은 게 이 차였어, 차. 차가 다 어디서 나? 다 중국에서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보면 뭐 티 브레이크, 그죠? 차 마실 때 쉬는 거. 그 유일한 시간이에요. 건강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좀 노동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따라서 서양에서는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아주 필요했어요. 수요가 아주
급등했다는 거지. 갖고 가기만 하면 유럽에서는 잘 팔려나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앞선 그 뭐 총기라든가 면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해와야 되는데, 중국은 야 무슨 면직물이야, 우리 비단 만들어, 비단 실크, 서양 사람들이 더 좋아해, 고가야. 자 보세요. 그럼 무역을 하면, 여러분 무역에 있어서 무역 흑자냐 적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 뭐야, 우리 살 거 없어, 가. 아 그래도 좀 우리 그 차나 이런 거 필요해. 필요하다고? 우린 별로 니네 거 물건 얹지도 않는데. 알았어. 그러면 뭐 배는 우리 육지에 항구에서 대지 말고 저기 떠 있어. 공해상에 그 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면 잠깐 와서 살 거 사갖고 가.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 무역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 평등한 자세가 아니잖아. same 컨디션이 아니야. 그지? 뭐 물건 같은 거 뭐 싣고 왔는데 그 사이에 상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당시 인도까지는 이제 거의 식민지화 시켜서 자기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농작물이라든가 자원을 막 뺏어갈 때였는데, 이때 이제 획기적인 그런 무역 적자를 영국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어. 빅 아이템이야. 그게 뭐야? 아편이라는 거지, 아편. 자, 아편이 청나라에 엄청나게, 특히 중국의 그 한국을 연대는 뭐 광동에 뭐 광주밖에 없으니까 그런 심천이나 이런 동네로 왔겠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돈을 내서 아편을 사서 피우고 아편 중독자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이 청나라가 오히려 영국과 이런 무역 거래에서 무역 적자로 돌아선 거죠. 무역 적자로 돌아서는 그 당시에 뭐야? 달러로 거래했겠나? 아니지. 실질적인 거래는 뭐 은본이제, 금본이제 이러잖아. 그 은으로 교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무역 거래에서는 은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뭐 팔고, 그게 돈같이 움직였던 거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청나라의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돌아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지. 응? 그래서 청나라는 이거 안 되겠다. 청나라는 무역이라는 거래를 특히 바다를 통해서 오는 애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얘들이 와서 이상한 아편을 퍼뜨리더니 우리나라 재화가 빠져나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막아야지. 금지시켜야지. 그래서 청나라의 베이징에서의 그 사신이 내려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야? 임칙서죠. 린저쉬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 청나라 관리로서 이 청나라 백성들을 중독시킨 이 아편을 몰수해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영국 상인들은 사유재산이잖아, 사유재산. 거래해서 또 자기 나라 가서 또 팔아서 도자기도 또 팔고 뭐 이래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편을 몰수당하니까 자기 전 재산이 날라간 거잖아. 이래서 영국은 당시 의회니까 의회 의원들을 의원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재산을 찾아달라, 우리 청나라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은 뭐 청나라가 거대한 나라인데 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중국의 남쪽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청나라 군대가 다
박살이 났다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아편전쟁이잖아요. 자, 이 아편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 청나라의 이미지는 개판이 된 거죠. 청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어. 말아먹어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많은 요구를 하게 되죠. 뭐를 통해서? 바로 그 난징조약.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을 아편전쟁을 통해서 홍콩에서의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청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뭐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뭐 전쟁을 잘하고 그런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별게 아니었다. 그지? 그래서 야, 조약을 맺자. 조약? 조약이 뭐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약속이지.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야? 뭔 약속? 그게 돼? 야, 세상의 주인이 난데 내가 천자야 임마. 내가 니들하고 왜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그게 통해서 절대 안 했지만 전쟁에서 지고 그 강력한 화력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다 패전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했어요. 1842년.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넘어간 건 사실 홍콩 섬이야, 섬. 그 앞에 있는 대륙에 붙어 있는 구룡반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홍콩 섬을 영국에게 할양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홍콩뿐이 아니라 샤먼 복건성이거든요. 그다음에 후조우 여기도 복건성, 닝포는 강서성, 저장성이 저장이고 상하이, 장수 이런 곳들을 다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어준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항구에 내려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그 집이나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청나라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뭐 최혜국 대우랄까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뭐하는 놈들인데 본데 보니까 뭐 대포도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멀리 날아가고 총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청나라 아무리 뭐 잘난 8기군이 있어봐야 칼 들고 싸워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당시 영국이 그렇게 됐어? 그 당시 청나라와 똑같이 와서 교역을 원했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야, 왜 영국하고만 그렇게 우리도 해줘. 그래서 미국도 청나라와 함께 망하조약, 왕시아조약, 망하조약. 그 다음 뭐 황포조약, 황포지역에 뭐 이런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똑같이 청나라에게 최애국 대우를 받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청나라, 황제가 통치하는 이 통치체제에 청나라는 급속도로 몰락해, 무너져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때까지 세상의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천자가 합니다. 천자.
중화 질서죠.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의 황제가 야 조선 니네는 이렇게 해. 야 일본 니네들 식구들 이렇게 해. 몰라? 니들 까불지 말고 잘해. 청나라가 중심이 된 그것이 바로 세계 질서고 청나라가 하는 게 법이고 국제법이었던 거야. 근데 아편 전쟁에서 쳤어. 그래서 영국이 원하는 그러한 국제 통상법을 인정하게 됐고 인정 안 하면 또 어디를 점령할 테니까 겁이 나서 홍콩을 줬고 결국은 영국이나 그 당시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그런 그 국제 질서 속으로 청나라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결국은 뭐야? 국제법이라는 것을 청나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중화 질서를 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을 아우를 수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 서양과의 그 관계에서는 청나라가 서양의 국제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 이게 세계 질서였지만 이제부터는 세계 질서는 바로 국제법.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국제법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1840년 이후 1856년 제2차 아편전쟁 또 그리고 청나라에서 있었던 게 뭐야? 태평천국해난이 있었죠? 태평천국해난 홍수전 과거에 열심히 떨어졌던 인물. 근데 이 아편전쟁에 지고 나니까 홍콩이나 광동 지역에 이 기독교를 포기하는 가톨릭을 포기하려는 그런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와 있었어요. 그거를 청나라가 옛날에는 발도 못 붙이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들은 치외법권을 인정받고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한 거지. 선교 활동을 한 거야. 홍수전이 뭐야? 천국이 뭐야? 천국은 결국 기독교 사상이잖아. 그 청나라 안에서 그 과거 시험에 맨날 낙방하고 그냥 애가 막 병이 나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이게 뭐냐? 결국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기독교 선교하는 내용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책도 봤겠지. 응? 원래 내일 영어 시험 보면 갑자기 중국어 공부하고 싶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기독교 사상을 받으면서 뭐야? 황제가 어디 있어? 내가 바로 이 종교적 그런 색채가 짙은 거죠. 내가 바로 여러 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사하겠다. 그래서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여기 참여했을까요? 아니지. 그치? 전쟁에 지니까 뭐야? 청나라는 배상금 내잖아. 영국한테. 야, 깸값 내. 배상금. 돈이 있어? 돈 재원충당은 어떻게? 백성들 주머니지 뭐. 그러니까 세금을 더 올리고 더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 황제 게다가 또 청나라는 뭐야? 만주족이잖아. 이 오랑캐 새끼들 안 되겠다 해서 이 대대적으로 중국 남부의 광동성과 복건성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 세력들이. 그래갖고서 거의 중국의 중심에 있는 장강 주역까지도 올라와서 남경도 점령하고 막 이런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밀란을 청나라가 제재할 수 있었는가? 난을 평정할 수 있었나? 못했어. 이미 이제 막 전쟁이 지고 기강해이되고 뭐 무기도 뭐 없고 걔네들은 뭐야 서구식 무기도 장착하고 막 그러고 덤비니까 팔기군으로는 도저히 이 내란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결국은 서구 열강들의 신식 군대의 도움도 받고
여러 열강들, 응? 열강들이 예, 이 난을 평정해 주면서 이 대가로 또다시 청나라에게 뭐 더 많은 무역 항구를 열고 더 많은 특혜를 자기 나라한테 달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56년에 에로 사건이 있었죠. 에로호 사건. 자기네 나라 뭐 국기를 태우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영국이랑 프랑스랑 합작을 해갖고서 중국 청나라 황제가 살고 있는 북경까지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천자. 응?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는 그 황제가 살고 있는 북경까지 이 서양 세력들이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그 당시 서구식 대리석 건물로 전 그 원명원이라고 하는 황실의 초호화 별장을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이제 청나라는 바닥에 떨어진 거죠. 바닥에.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텐진 조약이 열리죠.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은 1858년에 청나라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 조정에 의해서 비준 받았지만 이로부터 이제 청나라는 더 이상 이 서구 열강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서구 열강들의 이런 강력한 군사력 여기에 굴복을 하게 된 겁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우리는 서구 열강들에게 졌다. 우리는 굴복한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못 알리지. 알리면 뭐 날개난 거지. 우리가 세금 왜 바쳐야 돼? 뭐 이런 얘기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쉬쉬하면서 저 멀리 북경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홍콩을 내주고 그죠? 이 텐진조약을 통해서 결국은 영국은 또 뭘 받았어? 구룡반도까지 할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 텐진조약을 통해서 이 서구 열강들의 뭐 말로는 외교사절이지만 외교사절, 대신들, 군사력들 이런 사람들이 북경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북경 가서 제일 가까운 천진항도 개항을 하도록 약속했고 아편? 네, 파세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 조공 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게 되겠죠.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1860년까지는 1840년부터 대란도 겪고 두 번에 걸친 아편 전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는 그렇게 상태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청나라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저 멀리 바다 멀리 온 저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랑캐라고 취급하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창피하지.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백성들도 더 이상 말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이들에게 야금야금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청나라의 그 마지막 그 시대에 뭐 리홍장 그죠? 리홍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갑자기 떠올랐냐면 태평천국의 난을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군대를 양성하고 그들에 의해서 태평전국의 난을 제압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중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런 중화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할 수가 없었죠. 체제를 부정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럴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쟤들이 어찌되었든 군사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기술력 이런 것들은 뭐야? 서양의 것들이지. 서양의 물건들이야. 양무야. 양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싹 듭니다. 그렇지만 이 양무 운동이 이때부터 저 아편전쟁 이후부터 거의 1840~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이게 거의 1880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 야, 우리가 그래도 서양의 어떤 저런 물질 문명은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 받아들이긴 해야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 종법제에서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이런 거를 싹 다 서구식으로 바꿔야 돼? 그건 아니지.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것들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물질적인 것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양무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적인 것과 이런 서구의 어떤 제도,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한적으로 서양의 물질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입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양무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방 문물로 외교, 통상, 선교, 기계, 기술 도입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방 기계 생산, 과학기술 및 무기 도입에 제한했다. 여러 가지 외교, 통상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면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무운동은 이렇게 이 당시에 이렇게 대혼란, 서구 열강들과 전쟁에서 지면서 굴욕적인 조약을 막 해가면서 밀란을 겪으면서 할 수 없이 인정한 게 서양 문명의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가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황제도 사실은 처음에 교육을 할 때 이거 봐라. 필요하다. 서구 신기한 게 많네. 그래서 이때 뭐야? 안경도 들어오고요. 그죠? 안경도 들어왔고 서구의 망원경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네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런 물건 사오면 되지. 도강제의 그런 관심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지면서 아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겠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얘기가 나오는 인물들 정거판, 증국번, 이홍장, 리홍장, 좌종당 장지동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부는 청나라의 유학을 공부하고 어떤 그 지방에서 나름의 어떤 가문을 형성한 그런 그 지배층이었죠. 한족들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서양 것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의 어떤 상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문동을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양문동 이렇게 하지만 여기 이제 2차 아편전쟁 후에 천진조약까지 거의 1860년대까지를 그 상반기 전기 양문동이고 1860년대 이후 천진조약 이후에 그 양모운동을 후기 양모운동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기에는 그냥 뭐 싸움에서 졌으니까 앞선 그런 군사 관련된 무기도 좋고, 싸움의 어떤 뭐예요? 뭐 군대 편제라든가 무기 편제,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후기 그렇게 하면서 이 좀 제한적인 군사공업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영역을 더 넓혀서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된 거지. 그래서 후기 들어서면 민영공업이 부흥이 됐다. 그러니까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상업을 중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2차 아편전쟁 통해서 천진조약까지 하다 보니까 서구 영향들이 들어와서 뭐해? 철도 깔고 장사하고 돈 벌고 강에는 뭐 여객선 기선 띄우고 철도해서 여객운임 체결하고 광산 개발하고 뭐 싼 노동력 이용해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 생산해내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기가 되면 그런 상업활동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리용장 이런 사람들이 서구 열강들이 하는 서구 열강들의 상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뛰어들게 되고 같이 그렇게 어떤 상업, 민영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바다, 해양 세력. 사실은 중국은 뭐야? 그동안 뭐 청나라는 대륙 세력이잖아요. 말 타고 가서 뭐 싸우고 점령하고 했지. 배 타고 뭐 멀리 가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서구 열강들처럼 강력한 해군을 양성하겠다. 함대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그게 북쪽 산동반도 근처에 그 북쪽 바다 쪽을 아우르는 방어하는 북양군대가 생겼고 또 상해나 그 남쪽에 복건까지 이쪽을 아우르는 남양 그리고 복건 이런데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면 서양 것을 배워온다라는 것을 물건만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안 되지. 왜? 하다못해 사용 설명서가 영어로 돼 있어. 어떻게 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명해낸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학생이라는 게 일찌감치 생겼어요. 1860년대 되면 청나라에서 서구 유럽 쪽에 많은 사람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 요즘에 유학 간다 그러면 그래도 나름 뭐 집에 재정적인 그 후원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지? 근데 이 당시는 아니었어. 서양에 가서 그러니까 아주 그 서양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아주 문명적으로 훌륭한 나라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지. 그런 나라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치? 오랑캐 나라에 가서 그걸 배우려고 쩔쩔매고 어떤 고관 대작의 자식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나라 황실에서는 중인 계급들을 보냈어. 야, 니들 갔다 와. 가서 배워갖고 와.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문서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 이렇게 보낸 거야. 이게 사실 청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유학이에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1900년이 가까우면서 그리고 1900년대 초가 되면
이전에 어떤 그런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용이 없어지죠. 결정적으로 뭐 과거제 철폐라든가 과거 시험을 없애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서구식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서구의 문물을 배우려다 보니까 거길 통해서 또 아름아름 서구의 사상과 제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양무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그 운동에 대해서 청나라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그 변화 그리고 그 효과가 아주 부정적이었다. 왜 1895년인가 그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잖아요. 청일전쟁 1905년에 1905년 1895년 그거 져요. 청나라가 이렇게 지면서 완전히 이제 청나라가 정점에 있는 중화질서 조공체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지. 일본이 더 세져버린 거야. 일본에게도 배상감을 보이고 맛이 굴욕적인 거를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양무운동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 왜냐하면 신식교육제도가 생기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서구의 사상 기술뿐이 아니라 사상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같이 있었던 황제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런 전제군주제도가 결국은 그렇지 않은 제도를 갖고 있는 입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열강들보다도 훨씬 허약한 나라로 전락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과 그런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양무운동이.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걸 통해서 최대 군사공업기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강남, 제조. 그러니까 북경이나 이 근처에는 여전히 그 수구 세력들, 황제를 보필 하는 그런 그 대신들이 살고 뭐 그런 기강이 여전히 유대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요란하게 총포 제작을 하고 뭐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에 바닷가 지역에다가 과거에 농경 중심이 아니라 일부 해상 교육 활동을 했던 이런 지역에다가 함대도 만들고, 그죠? 거기다가 무기 생산 기지도 만들고, 화포, 총포도 제작하고, 그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복주는 지명이죠. 후조인데 후조. 그 복건성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다가 조선이 뭐야? 짜오추안이야. 조선. 배를 만드는 그런 선박 제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1호 순양함을 만들어냈다. 군대 함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양무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군사공업기지, 선박 제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야? 후반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복, 그러니까 어떤 돈을 추구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때 주로 민간 공업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윤선, 그죠? 바퀴 달린 그 배로 여객선을 만들고, 광산 개발하고, 또 제철, 철강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새롭게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이 공장을 주도하는 것이 서구 열강들에 의해 일색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자기들 사재를 가지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한 거야. 옛날에는 뭐야? 황제를 잘 모시고 상을 받으면 땅으로 받잖아. 그지? 돈이 생기면 땅을 사. 그래갖고 더 많은 땅을 주지. 그게 바로 농경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뭐야? 제조업을 한다 이거야. 그것도 누가 해?
바로 대신들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대신들은 뭐야? 그렇게 주로 과거에는 농촌 지역이 있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었던 것이.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살았어. 근데 이런 민간 공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주로 이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개항한 그런 상해라든가 닝포라든가 후조, 광저우, 홍콩 이런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공장들이 생겼다는 거야. 이런 생기고 결국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신들이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 거기에 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토지가 있는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로 옮겨와 사는 그런 현상도 이때 있었다. 큰 변화가 이 양모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순, 류순, 이게 저 요동반도에요. 야오닝성에 있는 여순왕, 여순 감옥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잖아. 여순, 위해, 웨이하이. 여기는 뭐야? 바로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그러니까 여기 발해를 커버하는 그런 북양함대가 설치되었다. 이 북양, 아까 남양 그 남쪽에, 복권 저 남쪽, 그렇게 세 군데의 해양함대가 생겼다. 근데 이 해양함대가 생겨봐야 1895년 청일전쟁에 의해서 다 깨져서 수장됐다 이거야, 물속에. 그래서 이 당시 양무운동을 통해서 경은 뭐야? 찐이야, 베이징이야, 베이징. 사는 뭐 사범이지. 북경 사대, 대학, 상해 광방어, 천진의 병참학교, 이게 군사학교죠, 군사학교. 복조의 전기학교. 이렇게 신식, 새로운 군인을 양성하고, 군인 양성 학교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옛날에는 뭐 무과에 합격했느냐 말았느냐, 이래서 장군이 되고 말고 했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장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야. 외국어학교, 군사학교, 과학기술학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어. 그리고 뭐야? 최초로 서구 물물을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청나라에서 파견한 거야. 말하면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양무운동은 청조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국 강병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난 얘기가 중체 서용이잖아요. 중국적인 그런 제도는 그대로 몸체로 이용하고 있고, 서구적인 것들, 서구에서 좀 앞서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자, 이런 개념들이 난 거지. 결국은 근간인 중국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어떤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이죠. 아쉬운 게 뭐냐? 서양의 정치제도, 교육 시스템, 의회제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왔으면 벌써 새로운 좀 더 청나라를 좀 더 일찍 마감하고 좀 더 건전한 그러한 유신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무운동의 결과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결과가 청일전쟁으로 부딪혀서 결국은 일본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되면서 청나라는 더 급속도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청나라가 유지하려고 했던 중화질서는 이제는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를 노력했지만 양무운동은 그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신식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구적인 사상, 이념, 제도,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이때 이제 양모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재상들이 아주 돈도 많고 뭐 국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양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유행했다. 그래서 관리들의 독단, 전횡, 수배, 뇌물 받는 거지. 이것에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멸망해가는 그런 그 나라에서 매간매직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뭐 민영기업의 어떤 그 기초가 마련된 것은 나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은 청나라를 불광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실패했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청일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뭐야? 긍정적인 건 서구의 선진기술 도입으로 근대 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인재 육성의 기틀도 마련되었다. 그게 좋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민족 자본의 어떤 새싹, 싹을 움텄다 이거지. 왜?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의 자본과 자기들의 인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 하던 것에 그 분야에 중국인들이 물론 당시에 어떤 그 지도층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에 의해서 민영 기업의 기초가 마련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근대화의 서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막. 예? 서막은 뭐냐? 결국은 부분적으로 좀 수정해서 잘 고쳤을까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롭게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생각이 든 게 바로 신의 혁명이야. 그래서 뭐야 입헌 공화제 헌법이 있는 데서 공화국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 1900년대까지는 초까지는 완전히 뭐 중국이 아주 그냥 청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거죠. 특히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거기서 또 승리하죠. 일본은 요 동일 기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성공적으로 환골 탈퇴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1900년대에 들어서 20세기 들어서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 비해서 보면 양모운동은 결국은 그런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교해서 상당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어떤 그 근대화의 기초, 민영 기업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 양모운동의 어떤 그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양모운동이 실패하고 청일전쟁에 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청나라는 뭐예요? 1884년에 이미 프랑스한테 베트남, 인도차이나를 넘겨줬고 1899년에는 산동에 청도에 교주만을 독일에게 넘겨줬어요. 이런 식으로 뭐 대련이나 이 만주 지역은 러시아 이런 지역으로 개항을 했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1905년 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더 수많은 열강들에게 전쟁, 배상금과 이런 불평등한 무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의존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황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신들의 힘이 더 세졌고 그런 와중에 이제 1910년이 되면 이 청나라의 재정이 황실의 재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더 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뺏어와야지. 그래서 단행한 게 뭐냐면 철도를 부설하고 철도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민영 기업이지 당시에 민영 기업을 황제가 증발하는 뺏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들었고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구식군대 8기군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청나라 황실에 대한 또 만주족이고 이런 불만들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각 지역의 군구에 있는 신식군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나라 황실을 몰아내려고 하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신해혁명이에요. 그 신해혁명을 그러한 그 청나라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재산 몰수, 철도권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 저항이 시작되어서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순원은 뭐냐? 순원은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리홍장이나 이런 황실에다가 헌법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제도를 공화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면서 그 주장은 뭐야? 황실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계속 혁명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황실에게 쫓기면서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혹은 미국 가서 또 도망갔다가 그 당시 또 공교롭게도 해외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었다. 저렇게 유학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이라든가 당시 미국의 철도 부설 노동자로 팔려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 잃은 청나라 자기들의 고향 자기네 조국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몇 대 이어거치면서 돈을 모아서 자기 나라들을 구하려고 모금을 해서 그것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지. 그러한 모금 운동이 결국은 그렇게 청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손문에게 많이 제공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손문의 그런 국제적인 활약에 가치를 두고서 신해혁명을 하면서 그 총 지도자로 손문을 추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910년 신해혁명이죠. 신해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그 수천 년간 유지되어 왔던 전제 군주 제도 하에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신해혁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그렇게 높이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혁명의 주체 자체도 군인이라든가 당시의 나름의 그런 그 사회에서 기층 민중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부르주아들이잖아. 배울 거 다 배우고 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여전히 그러한 지도적인 지위를 지배적인 지위를 다른 형태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후에 지금 현재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거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가진 놈들이 또 자기들이 밥그릇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난 1919년에 있었던
5.4 신문화운동, 거기에 더 역사적 의미를 더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문화운동 이후부터 1910년 그 이후부터 중국의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들, 공산당과 국민당에 출연하고 그들 양대 세력과 또 뭐 일본의 전면적인 중국 점령이 이루어지고 복잡다단하게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는, 그리고 1차 대전이 정리되는 그런 1945년 그 시절까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